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문제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얼마 전 마이니치 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조사보다 무려 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지지율이 30%를 밑돈 건 작년 10월 기시다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입니다. 특히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로 직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가 증가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 국장에 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조문 외교를 활용하겠다는 기시다의 구상마저 힘이 빠지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유일하게 국장 참석 의사를 밝혔던 캐나다 총리까지 참석을 취소하겠다고 전해오면서 국장을 계기로 한 기시다 총리와 G7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물 건너갔습니다. 이로써 기대 이하의 조문 행렬에 반대 여론만 더 부각되며 기시다는 역풍 상황을 맞았는데요. 또 국장 비용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비용에도 약 12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오히려 약 165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서 40억 원이나 더 많아 도대체 돈을 왜 이렇게나 많이 쓴 거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오히려 일부 아베파 일본인들은 아베가 그만큼 훌륭하니 더 돈을 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현재 일본 내부 사정도 혼란의 상황이지만 더 큰 것이 일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홀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최근 크나큰 시련이 닥친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에 경제 위기가 온다는 분석들이 최근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일본을 믿고 있던 미국에서도 일본을 당황시키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일본 최대 통신회사 NTT 도코모는 세계 최초로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모드를 내놨습니다. 아이모드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꿔놓은 스마트폰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핸드폰에 PC 기능을 결합한 아이모드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NTT 도코모는 세계 최대 무선 인터넷 공급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모드로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려던 NTT 도코모의 구상은 바로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모드가 전 세계인들에게 외면받은 건 지나치게 독자성을 고집했기 때문으로 아이모드를 사용하려면 NTT 도메인 등록이 필수였고 앱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시대는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는데 당시 아이폰의 사업 모델은 아이모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용자들이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오픈 플랫폼 전략을 채택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에서 이기고 사업에선 진다라는 말은 일본 재계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자조인데요. 앞서 언급한 아이모드 사례만 봐도 이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신한 나머지 독자성을 고집하다 세계 흐름과 동떨어지는 갈라파고스화를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전자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이 역시 기술력을 맹신한 나머지 PC와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에 뒤처졌던 게 컸습니다. 또 하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자동차 산업 분야로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차들은 친환경 열풍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감소에 애태우고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하이브리드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일본 차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차의 올해 1월에서 8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전기차 판매 증가가 일본차 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친환경차를 고민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일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보다는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의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에 눈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가장 큰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하이브리드에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뒤늦게나마 뛰어든 전기차의 경우에도 출시를 시작하자마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나면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통화당국은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달러당 엔화 가치가 145엔 선까지 폭락하면서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해 일본 외환당국이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외환당국은 급격한 엔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외환시장에서는 145엔선이 무너지면 엔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 신문들이 보도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엔화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3월 초 114엔이었던 달러당 엔화 가치는 반년 만에 30엔이 떨어지면서 1973년 환율 제도를 변동 환율제로 이행한 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본이 크게 당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의 외화 보유고 가운데 80%가 미국 채권인데 이것을 팔아서 달러로 외환 방어에 사용하든가 달러 스와프 등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미국과 무제한 달러 스와프라며 자신만만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 재무부는 일본의 요청에 대답을 안 하고 외환 개입에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을 당혹해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 재무부에 한 주간 계속해서 요청한 끝에서야 간신히 허가를 받아 달러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일본 엔화 가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요. JP모건도 겨우 5엔 정도만 내린 수준이었는데 이는 쓸모없는 외환 개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외환 개입이 계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 압박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미국부터 신흥국까지 세계 곳곳에서 통화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도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큰 부작용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 때문으로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조엔, 약 9,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6%에 달하는데 만약 금리가 1% 오른다면 일본 정부는 GDP의 2.7%를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금리 인상이 재정 부담 급증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쯤에서 통화 정책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년 가까이 유지했던 통화 완화 정책을 갑자기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면 일본 경제가 한계에 왔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인데 일본 수출 기업들은 엔조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보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가격 증가폭이 더 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큰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요. 급락하고 있는 엔화 가치로 인해 일본의 명목 GDP가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니케이의 이런 분석은 우려가 아닌 실제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명목 GDP는 553조엔으로 추산됐습니다. 달러당 140엔으로 계산하면 약 3조 9천억 달러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달러당 엔화 가치는 140엔대를 뚫고 급락했는데요. 신문은 달러당 140엔일 경우 일본의 평균 임금은 연 3만 달러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달러로 환산한 임금을 한국과 비교할 경우 2011년에는 일본 평균 임금이 한국의 2배였지만 올해는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또 일본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뒤처졌는데요. IMF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41,809달러로 기록되면서 45,438달러인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달러와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010년 GDP에서 중국의 추월당해 경제 규모 세계 3위가 된 일본은 조만간 독일에 따라잡혀 4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홀로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3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현재 일본 경제 규모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직후와 비슷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구치 유키오 일본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엔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에서 보는 일본 자산의 가치도 감소하고 있다며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국력이 저하하고 해외에서 인재들을 끌어올 수 없게 돼 성장을 방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경제는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선 것 같은데요. 한국에 따라잡힌 일본 경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